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기업 이익도 좋고 불안 속에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서 시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 항상 국민연금은 매도를 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매도는 주가 급등할 때만 나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은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죠. 코스피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떨까요? 그림에 이제 주황색 약간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빨간 선이 뭐냐면 코스피.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이전 레벨에 비해 훨씬 더 급등할 때, 그 급등하기 전에 대폭락이 있죠 항상. 우리나라는 급등 전에 폭락이 있는 나라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폭락 구간에 파란 선이 올라가죠. 저게 이에 국민연금의 이제 누적 순매수, 그 주식시장에서 사고 판 거를 집계한 겁니다. 이거는 평가액 아닙니다. 사고 판 금액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항상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있을 때 여기, 그리고 2024년, 25년에 그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다 저가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1,400이 3,300, 한 배 반 정도 올랐고 이번에는 한 3,000포인트가 9,000, 3배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 항상 국민연금은 매도를 합니다. 저 파란 선이 빠지는 거 보이죠? 저게 이제 매도입니다. 근데 2020년 매도 물량에 비해 올해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뭐 줄어든 것도 눈치 보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보다 훨씬 더 팔아야 될 규모가 더 거대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이때 매도에 비해 속도가 되게 느리고 물량도 저때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은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냥 어떻게 표현하자면 펀드 자금 회수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러니까 펀드를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600조 정도를 운용을 하는데 정확한 비율은 저는 업데이트 안 돼 있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600조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운용사들한테 위탁 운용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임 자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금 주식을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운용사들이 자문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용을 맡깁니다. 근데 운용을 맡기는 분들한테 이제 수십 곳에 막 많게는 4조, 5조까지도 맡기고 있는데 그 돈 중에 만기가 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데서 회수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되는 거지 적극적인 리밸런싱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7월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만약 정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까지 빠지겠죠. 최소 한 100조 정도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오른 만큼 국민연금의 보유 목표 비중이 지금 20%가 목표 비중인데 추산해보면 한 30%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이 2,000조예요. 2,000조 곱하기 30%니까 600조 정도. 그리고 그 600조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10조 정도 되거든요. 지분율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 310조 정도 되는 반도체 주식, 그리고 나머지 또 290조 정도 되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 한 6개월, 1년 정도에 걸쳐서 이때 했던 속도로 마냥 진행을 하면 100조 이상 팔아야 되는, 많게는 200조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 매도 때문에 힘든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나온다. 근데 적극적인 매도는 주가 급등할 때만 나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조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5월은 뭐 폭등했잖아요. 이렇게 폭등할 때 연금은 매매가 참 쉽죠. 왜냐하면 상한가가 막 날 때 연금 물량 나온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의 지금 이런 리밸런싱이 상당히 아쉬운 거죠. 5월에 했어야죠. 그거 왜 지연을 시켰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너무 뜨거울 때는 연금 판다고 해서 거의 의미 없잖아요. 5월에 외국인이 47조 팔았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그럴 때 국민연금도 좀 같이 팔았으면
시장이 좀 과열돼 있었던 분위기, 특히 그 레버리지 ETF 때문에 좀 시장이 막 너무 좀 과열됐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인데도 그 쿨링 다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에이, 왜 저러냐. 그리고 정부가 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운용의 중립성을 좀 지키도록 도움을 줘야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혹시나 만약에 채권을 빼고 주식 비중을 늘린다 쳤을 때 채권은 또 국가가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또 룸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 어마어마한 재정 흑자가 내년까지 예정돼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채권 비중이 30 몇 퍼센트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채권 비중이 사실 너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국내 주식을 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해 볼 만하다, 논의해 볼 만하다. 예, 근데 주식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 급등한 거에서 연금 못 팔게 해서 이 주가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게 너무 좀 보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와 신난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전에 팔아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들어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크게 세 종류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뮤추얼 펀드 그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또 연기금 자금들이 우리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자금들이 있고 그 마지막은 또 헤지펀드 및 단타 자금들이 있는데 이제 단타 자금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온 건 대부분 미국계 자금이었고 그 미국에 국적을 두고 있거나 그런데 두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 자금으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글로벌 연기금은 리밸런싱을 한 거죠. 한국 주식에 이제 우리나라가 2007년 2000포인트였고요. 작년 4월 2200포인트였잖아요. 무려 17년, 18년 동안 박스권 한국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외국인이 수십 조를 사줬거든요. 그걸 이번에 착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못했는데 해외 연기금은 했다. 그러니까 좀 속상하죠. 그리고 차라리 제도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 국민연금을 전문가들한테 넘겨서 독립적으로 하되 대신에 자산 배분의 비율은 일본처럼 하든가.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의견이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영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베가 2013년에 했던 걸 하면 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총선에서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딱 그 일본 국민연금 GPIF를 보니까 전체 자산의 70%를 일본 국채만 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아베가 그러는 거죠. 전체 자산의 4분의 1은 일본 주식, 4분의 1은 해외 주식, 4분의 1은 일본 국채, 4분의 1은 해외 국채를 투자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법을 바꿔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4분법이죠. 투자 4분법.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겁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한국 채권, 해외 채권 이렇게. 그게 그 일본 GPIF의 운영 전략이에요. 물론 그러자마자 2014년에 그때 그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중단하고 금리 인상할 거라는 공포에 주식시장 붕괴될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죠. 그러나 그 뒤 일본 니케이 지수가 7,000엔이 지금 7만 엔이잖아요. 10배가 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연금을 살린 결단이라고 칭찬을 받긴 해요. 따라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자꾸 뭐 목표 비중 20%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미래가 장창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한국 주식 25%, 해외 주식 25%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국내 채권 비중은 확 줄여서 아베가 했던 것처럼 해외 채권 비중을 더 늘림으로써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변동에 따른 연금의 손실 위험이 커지니까 그걸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달러 표시나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 잔뜩 사서 그걸로 이제 상쇄를 시키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을 하는 거죠. 이런 거대한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를 통해서 이걸 한다라면 저도 뭐
토론회에 참석해서 제도 의견 밝히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5%였고 향후 5년 뒤에 아마 1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 계획이었는데 그게 중기자산 배분이잖아요. 그거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휴지 조각이 된, 그리고 1년에 그 2번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냥 중기자산 배분 계획을 다 없애고 이제 우리는 GPIF처럼 한다 선언을 하든지 뭐 법을 바꾸든지 또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제도를 바꾸든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땜질을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시장의 참가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투자자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계속 받쳐줄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말씀하신 국민연금도 리밸런싱을 두고는 있지만 이 불안도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받쳐주는 건 개미들인데 신규 자금들이 더 들어올 만한 룸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시야의 차이죠. 시각의 차이인데 저는 뭐 충분하다. 이게 이제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건데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경 3천조 정도 됩니다. 1경 3천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한 8천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금융자산이 순금융자산 부채를 뺀 게 3천조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25년에 제가 봤을 때 10%는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부동산도 엄청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게 1경 3천조가 아니라 한 1경 5천조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10%만 해도 1,500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 빼고 다 부자라고 하는 밈 있잖아요. 네, 되게 부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024년 통계 기준 연봉 1억 직장인이 7%인데 2025년에 제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자산만 10% 늘었겠어요. 고소득 직장인들의 숫자는 분명히 더 늘었을 테니까. 그래서 2025년 기준 연봉 억대 연봉 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근로자 10% 그러니까 한 250만 명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26년 통계가 나오면 이게 정말 저는 300만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부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유한 나라가 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K자 경제인데 아무튼 뭐 K자 경제든 뭐든 부자가 늘어난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감정에 치우쳐서 시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나라다. 그리고 이 환율 때문에 원화가 저평가돼서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중반 그러고 있는 거지. 실제 구매력을 보면 한 7만 불 가까운 세계에서도 거의 뭐 탑 레벨의 소득 국가. 당장 대부분의 뭐 스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 국가보다 우리가 잘 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에만 올인돼 있던 걸 지금 정부가 좀 주식시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유도하는 노력들이 저는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못 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그 배당 수익률이 1%거든요. 작년에 말 시가총액이 3,500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2배가 더 됐죠. 3,500조였는데 배당금이 35조였어요. 세계 최저 쥐꼬리 배당. 그리고 두 번째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적대적 M&A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주주의 거지 무슨 오너라는 게 왜 나옵니까? 우리 모두 오너지,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 총수가 됐던 기업의 경영자 오너가 경영권을 전횡하고 또 주주들한테 불리한 결정들 되게 많이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경영권을 뺐으면 그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경영 능력이 없고 주주들,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경영권을 뺏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테고 더 나아가서 소액 주주의 권리가 보장될 텐데 우리는 근로자의 권리는 있어도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센티브 소동에서 보듯 주주에게 배당을 얼마 준다는 논의는 아무도 안 하고 공장이 어디 가냐? 누구한테 몇 억을 주냐만 나오는 걸 보며
그 오랜 고통을 겪은 특히 하이닉스 주주들은 진짜 그동안 엄청난 돈을 넣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상은 왜 없냐? 이런 제도만 잘 만들어도 그게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죠. 예, 그래서 리밸런싱 걱정 안 해도 된다. 한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가능성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혹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혹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여기 오렌지색 박스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뭐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1%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들이 노란색 박스인데 언제였냐 하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 이거 파란 선이 이제 주가인데, 그게 양상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때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의 강도나 폭이 훨씬 커서 그랬겠죠. 그래서 금리가 완만하게 인상될 때는 좀 그래도 버티는데, 공격적 인상이 나온다면 금리를 뭐 0.5%씩 1%씩 이렇게 계속 인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도 너무너무 좋고, 또 부동산에 몰려 있었던 돈들이 주식으로 오는 흐름도 좀 관측되고, 여기에 정부가 주주 중실 경영을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금리 인상에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쪽인데, 그런 노력이 없는 과정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면, 저는 이제 올해 금리 2번 인상을 보는데 그 2번 인상에서 0.5% 인상되는 걸 보는데, 만약 할 때마다 0.5%씩 인상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존재하지 않나.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하고 싶을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 아까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이야기도 했지만 좀 약간 이제 과열돼 있을 때는 옛날 미 연준 의장 마틴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이 다들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될 때 칵테일 잔을 치우는 게 중앙은행의 의무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실 한국은행은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도 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근데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시장 참가자의 희망이죠.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심리는 조정 한 방에 깨끗하게 치유된다. 주식시장은 원래 위험한 곳이에요. 그 위험한 곳이라 수익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험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려야 되고요. 그 조급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돈을 빌려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조정에도 청산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사람 왜 저랬을까 하지만 그게 나의 일이 되면 비극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기업 이익도 좋고 불안 속에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강세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양이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